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마다 이유로 홀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이웃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고 정을 나누는 1인 가구들의 따뜻한 한가위 풍경을 차정현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교육센터. 1인 가구 시민들의 요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강사 선생님과 함께 채소를 손질하고 양념과 함께 프라이팬에 볶아내니 먹음직스러운 고추 잡채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고추기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추기름을 내서 좀 매콤하고 칼칼하게 만드는 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드니 버겁던 명절 음식 요리도 거뜬해지고 아들이랑 손주 키우면서 대가족으로 살다가 이제 1인 가구 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인 가구라서 잘 안 해먹어지잖아. 근데 이런 요리 수업이 있어서 이제 쉽게 해먹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참 좋아요. 주변 이웃에게 나눠줄 음식도 함께 챙기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달에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이 요리를 해서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찬을 나누어 받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지자체와 사회복지사들은 소외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 갖가지 전과 나물을 전달하고 안부도 물으며 추석의 정을 나눴습니다. 홀로 외롭던 어르신들은 정성이 담긴 손길에 잠시나마 훈훈한 온기를 느낍니다. 여름 동안 날씨도 덥고 그랬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땅은 땅산인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1인 가구 천만시대. 저마다의 이유로 혼자 추석을 쇠는 혼추족도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며 넉넉한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명절 먼 귀성길에 반려동물 데려가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죠? 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호텔링 서비스가 인기인데 잘 찾아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벌써 일주일째 애견 호텔에 머무는 6개월 버디는 이곳이 제 집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숨겨진 간식을 찾고 장난감 터그놀이에 신이 났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하루도 금세 갑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반려견을 맡아주는 애견 호텔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4만 원 선인데도 연휴 기간 예약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추석 호텔링 문의는 거의 한 2, 3개월 전부터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최소 일주일은 거의 다 머물고요. 한 2주 정도 머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려가구 상당수는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걸 걱정해 여행도 포기하는 만큼 동물을 맡기고 오래 외출할 수 있는 위탁 돌봄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동네 펫 위탁소는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무료로 대신 돌봐주는데 현재 서울시에 1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나 아니면 고향 방문하셔야 되거나 이제 병원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 때에 따라 달라서 많이 오실 때는 한 번에 많이 오시고 이용이 이제 쉽지 않았던 고객분들도 이제 방문을 해주셔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다만 위탁하려는 동물은 반드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특별히 1인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1인 가구한테 이제 정서적인 이제 지지나 안정감을 주는 이제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이게 동물을 맡길 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동물이 방치되거나 유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6개월에 한 번, 마리당 최대 5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명절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고궁 나들이는 어떠신가요? 낮에 열리는 전통 행사부터 가을밤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야간 관람까지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까지 4대 고궁은 올해도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무료로 개방됩니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조선시대 왕실 호위 문화를 상징하는 수문장 교대의식이 경복궁에서 재현되고 오후 3시에는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술라군의 모습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해뒀다면 고즈넉한 궁궐의 밤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조선시대 왕실의 연회 공간, 경회로가 달빛을 머금은 채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창경궁에서는 가을 밤하늘 아래 궁중잔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연휴 기간엔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가족이라면 다양한 세대 맞춤 행사가 열리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안성맞춤입니다. 씨름대회와 강강술래 같은 세대불문 전통놀이부터 1970에서 80년대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추억의 거리. 사물놀이와 비보이가 만나 펼치는 힙한 퓨전 공연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능유적본부와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추석 연휴 강원도에서 학교 폭력과 자녀 학대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학폭 가해자에게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작성자는 17년 전 중학교 시절 2년간 자신이 당한 학교 폭력 사례를 차례대로 열거했습니다. 매점 심부름은 물론 각종 신체,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잘 살고 있었는데 청첩장을 받은 후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적었습니다. 청첩장에 적힌 연락처로 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가 학폭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은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연휴 첫날 강원도 춘천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피의자가 이번에도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49살 A씨였는데 지난 14일 오후 11살 막내 아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며 방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입건됐습니다. 신고자는 이들 부부의 딸인 중고등학생 누나들이었습니다. 범죄 사실은 먼저 아직 엄마 아빠 조사를 안 했거든요. 엄마 아빠 조사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누나가 신고를 했어요.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신고가 한 게 아니고. 출동 당시 최고 수준 위급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던 경찰은 현재 부모와 자녀를 분리 조치한 상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전남 여수시 금우도 해안에서 30대 여성 2명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강한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30대 남성 등 일행 3명도 함께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육지로부터 350m쯤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5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병원에 따로 이송되지 않고 귀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이 난 아파트 동의 주민들이 긴급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15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주방 가전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주지스님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저께 밤 8시 10분쯤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 있는 도로에서 3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천우 소방서 소속 신명섭 소방교와 경기 양평소방서 소속 전수권 소방장 등이 5개 소화전을 이용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엔진 부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정치라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이 적어도 당분간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과제의 진척을 이루려면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은 총선이 끝나고 보름쯤 뒤인 지난 4월 말에 열렸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당시 이 대표의 예고 없던 15분 발언 등의 냉기류가 흐를 거란 관측과 달리 윤 대통령은 얼마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하지만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다. 잘하는 걸 떠나 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식의 비관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건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포기 못할 협치가 처음 보는 국회가 된 첫 영수회담과 마지막 기자회견 사이 넉 달. 그동안 법안 일방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12번 반복됐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통과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등 각종 청문회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문회에 적잖은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나 참모들이 국회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에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됐고 대통령실에선 이례적으로 야당에 대해 노골적 비난이 나왔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결을 넘어 국민을 보는 큰 정치를 해야 될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현 정부 개혁 과제의 결실을 하나둘 보여줄 때인 만큼 협치의 계기를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서와 소방서를 격려 방문해 제복 근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장애 어린이 시설을 따로 찾아 봉사에 나서는 등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먼저 관악경찰서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 편안하게 그 명절 보내실 수 있게 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군과 경찰, 소방관처럼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을 강조해왔다며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게 아닌 정당한 보상을 통해 뒷바라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경찰 무전망을 통해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를 전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강서 소방서로 이동해 119 종합상황실에서 추석 연휴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화재 진압 당시 다친 소방관에게 쾌유를 기원하고 진압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해야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진압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방서 1층의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살펴보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철저한 시행도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방문해 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단체와 1대1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직접 여러 단위의 의료단체와 만나 추석 연휴 이후라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에는 종교계 단체를 만나 사회 안정을 위한 협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의료대란 문제에 종교계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여야 의정 협의체 성사를 위해 물밑 설득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의료 문제를 두고 양당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다른 의견끼리 소통하는 원흉회통 정신이 중요하다며 운을 떼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곧이어 본론을 꺼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장이기도 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종교계도 힘을 보태달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우 스님은 의정 양측이 권유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명절이 끝나고 종지협 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워낙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정대란 해결에 민주당이 다방면으로 나서는 모습을 강조한 거란 평가가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도 논평을 통해 정부 책임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공개 일정은 최소화하는 대신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위해 의료계 주요 단체들과의 1대1 접촉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계와도 추석 연휴 직후 만나 사회 혼란에 대해 협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의정협의체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또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료계가 함께 이런 협의체에 해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의료대란 관련 행보를 앞다투어 강조하며 추석 민심 선점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이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사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이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게시자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게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공의 A씨는 자신과 다른 인물이라며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를 멈추고 의사를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게시자는 또 관련 블로그에 자신의 신원을 적은 암호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은 삭제했지만 기존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과 신상 정보는 대부분 남겨놨습니다. 앞서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 혐의로 의사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은 정 씨 사건과 해당 사이트는 다른 사안이라며 이번 건도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지만 트럼프는 안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암살 미수 사건 이후 2달 만에 벌어진 일인데 미 연방수사국 FBI는 암살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안전하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사건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2시쯤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클럽 주변입니다. 총격 발생 당시 트럼프는 골프를 치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안전하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지지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총격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암살 시도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속보로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트럼프가 골프를 치던 중 경호국이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사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사법당국이 한 명을 구금했다고 전하면서
무장한 개인이 트럼프를 겨냥하려 한 것으로 사법당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게 불과 2달 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벌이던 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른쪽 귀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부실 경호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밀 경호국은 그 뒤 트럼프에 대한 경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야외 유세를 할 때도 반드시 방탄 유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트럼프는 총격 이틀 뒤에 다시 유세를 통해 건재한 모습을 과시하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난 뒤 대타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맹추격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나온 ABC와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51%, 트럼프 4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안전하다는 소식에 안도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에 이번 총격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양 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그저께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 중단했던 북한이 어제 오후 5시 이후부터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과 수도권 일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그저께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대남 쓰레기 풍선 50개가량을 부양했고 이 가운데 낙하물 10여 개가 경기도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올해 들어 20번째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대남 풍선을 다시 반복적으로 날려보내면서 이로 인한 화재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풍선에 매단 별도의 장치 때문에 불이 난 걸로 보이지만 대책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조영선 기자입니다. 공장 천장이 일그러진 채 구멍이 뚫렸고 바닥에는 불에 탄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수시로 항공기가 오가는 김포공항 주변 자동차 부품 공장에 불이 난 것으로 북한에서 온 쓰레기 풍선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루 전엔 경기 파주에 있는 제약회사 창고에서도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잔해 속에서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공통으로 발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날려보낸 풍선 1,600여 개에 달려있던 일부 장치로 추정됩니다. 기폭장치는 풍선을 터뜨리거나 풍선과 쓰레기 봉지 사이에 끈을 끊어서 내용물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연소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하해 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기폭장치라는 표현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열 타이머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인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딴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측의 대응 방식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선 위험 부담이 크고 유탄이 북한이나 우리 쪽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낙하전 격추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거만 하는 게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부족함이 있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풍선 넘어오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군은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남 풍선 부양을 문자로 공지하고 오염돼 있다는 전제하에 낙하물을 대책반이 수거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올해도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다룬 단원에서 부적절한 기술이 지적된 데 이어 이념 중심의 역사적 정의를 두고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역사교과서 갈등을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줄만 적은 위안부 기술.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아닌 정권 연장이라고 적은 표현에 이어 이번엔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지칭해 문제가 된 겁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제주도 의회까지 나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교과서에서 연도와 단체명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오류를 비롯해 모두 338건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과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관을 학생들한테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했다가 하면 큰일 나겠다. 자기도 모르게 친일 서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검정의 학회간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봐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수정 보완하지 않기로 하면 공은 일선학교로 넘어갑니다. 교과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학교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말까지 교과서 채택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가 이념 논쟁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경우 우편향 논란으로 선정 철회 요구가 빗발치며 단 2학교에서만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선 좌편향, 친북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검정의 기준을 높일 것인지 번번이 의견이 쏟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정 기준을 보강해 교과 과정상 꼭 필요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마치 한여름 같은 9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이틀째였던 어제 충청 이남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도 사흘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쪽 지방은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9월 기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서울 도심공원. 밝은 햇살이 어우러진 잔디광장은 어느새 시민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역대급 추석 폭염에 때 아닌 짧은 반바지와 반팔, 양산이 등장했고 추석과 어울리지 않는 이색적인 한여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추석인데 이렇게 더웠던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좋고. 추석은 항상 선선했는데 올 추석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랑 나들이 나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은 사흘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공식 낮 기온이 32.4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은 34.4도, 최고 체감온도는 35도에 육박했습니다. 9월 중순 가을이 아닌 한여름 수준입니다. 특히 서쪽 폭염특보 지역에서는 곳곳이 역대 9월 최고 더위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전남 곡성군 곡성읍 기온이 비공식으로 36.9도까지 치솟았고 공식 기온도 순창 36.3도, 광주 35.7도, 전주 35도, 서산 33.4도, 고산 33.3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각 지역에서 관측 이래 9월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더운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중국을 향하는 태풍에서 뜨거운 열기가 유입된 것이 원인인데 이례적 추석 폭염은 연휴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뜻한 남동풍에 지용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의 추석 전날까지는 제주 상강과 남해안에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오후 늦게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여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젯밤 9시쯤 괌 서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서 14호 태풍 풀라산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풀라산은 비교적 세력이 약한 태풍으로 빠르게 북상해 연휴 뒤 20일인 금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 남부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 남부 상하이 부근에는 강한 세력을 지닌 13호 태풍 버빙카가 접근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간접 영향으로 연휴 뒤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거나 남해상으로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현금 환전 등의 문제가 있는 종이 형태를 줄이고 모바일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찾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은 여전히 종이 상품권에 익숙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추석을 맞아 장을 보러 온 발길들로 분주한 전통시장. 현금과 카드로 계산하는 시민들 사이로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에서 10%를 할인 판매하고 명절에는 혜택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20-30kg? 꽤 많아요. 온누리로 하면 할인받아서 살 수 있으면서 훨씬 저렴해요. 온누리 상품권 판매는 모바일과 카드보단 종이가 압도적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종이는 올해 목표액인 1.4조 원을 거의 다 팔았지만 모바일과 카드형은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 고객이 디지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고령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이 상품권은 누가 구매했는지 추적이 어려워 이른바 상품권 깡 등 불법 현금 환전 문제가 꾸준히 반복되다 보니 정부는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 카드와 모바일에는 할인 혜택을 더 주는데 정작 상인들의 가맹률은 종이 상품권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손님들은 주로 종이를 사용하는데 다른 형태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번거롭고 특히 카드는 수수료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막상 시민들이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온누리 상품권을 쓰려 해도 가맹점이 아니어서 결제하지 못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줄이잖아요. 무조건 늘리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부는 전통시장에 주기적으로 현장 안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앱 설치를 도와드리는 등 모바일과 카드형 사용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인들의 가맹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278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또 등 온라인 복권 미수령액이 228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 복권 등 인쇄 복권이 25억 8천여만 원, 연금 복권 등 결합 복권이 24억 3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복권 미수령 규모는 2021년 515억 7천여만 원, 2022년 492억 4천여만 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들어 627억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 규명과 페달 오인 사고 분석을 위해 서울택시 150여 대에 페달 블랙박스가 시범적으로 장착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울 시내 14개 택시회사 차량 155대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 장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년간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346건이지만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공단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방안 가운데 하나로 페달 블랙박스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실제 장착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00만 가구 1,000만 명이 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국내 지역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역 등의 문제로 반려견과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선정된 경기도 포천시에 다녀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사과 따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아롱아, 너 사과 좋아해? 야, 사과 파티야? 개는 풀냄새 맡기에 여념이 없고 여행할 때면 남의 눈치 보느라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던 견주도 즐거운 추억을 남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도 기분 좋고 강아지도 기분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견 동반 여행자들은 체험 프로그램이 적어서 주로 잠깐 경치만 보고 갑니다.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들은 이런 여행객의 발길을 잡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고 반려견 이제 동반 가족 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또 이제 앞선다기보다는 함께 이제 현 시대에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가 없다 보니 저희한테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연히 저희 경쟁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선호 현상 속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자들은 국내 여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제주도 여행도 꾸밀 정도로 주로 근거리를 여행합니다. 출입 가능한 곳이 적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반려동물 동반 여행자들의 씀씀이는 국내 관광객 평균보다 2배 많습니다. 깔끔하고 안전이 좀 보장된다면은 저는 굳이 비용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좀 강아지들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울산과 태안, 포천과 순천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하고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편한 곳이 되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포천은 주요 관광지 10여 곳과 식당과 카페 140곳, 숙소 97곳이 반려견 출입이 가능해 수도권 여행족의 인기입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만지려고 한다든지 눈빛을 너무 빤히 바라본다든지 큰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게 강아지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지역 경제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는 주요 민간 연구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에 힘입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 전망치 2.1%보다 소폭 높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기 흐름이 지표로는 상저하고로 전망되지만 하반기 호조는 상반기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흐름이 실질적으로는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송파구와 화성시였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 상위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는 초대형 단지가 많은 송파구의 매매가 2,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장 기대감 등으로 화성시의 거래량이 6,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 시흥 순이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부근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영공 밖에서부터 요격을 시도했지만 텔아비브까지 접근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텔아비브 국제공항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야산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텔아비브 외곽 소도시의 기차역에도 파편이 떨어져 에스컬레이터가 파손됐습니다. 앞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 곳곳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장거리 미사일 방공망인 에로우 시스템을 가동해 영공 밖에서 요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단거리 방공망인 아이언돔까지 동원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최종적으로 요격에 성공했는진 아직 확인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동안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은 거의 모두 홍해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후티 반군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وقطع مسافة تقدر ب2040 كيلومتر في غضون 11 دقيقة ونصف الدقيقة. 또 앞으로 몇 주간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군사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הם כבר היו צריכים לדעת שאנחנו גובים מחיר כבד על כל ניסיון לפגוע בנו. 하지만 2달 전 후티 반군의 드론이 텔아비브에 침투한 데 이어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망이 다시 허점을 드러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적 명소인 구시가지 성벽에서 이스라엘 국경 경찰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다마스쿠스 게이트 부근에서 경찰관 한 명이 흉기 공격을 받았으며 곧바로 다른 경찰관들이 성벽 너머 구시가지 쪽으로 도주하는 테러범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경찰관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유럽 중동부를 강타하면서 루마니아에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례적으로 외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고 도로는 강이 돼버렸습니다. 키우던 가축들도 죽고 진흙범벅에 물이 찬 집안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밤새 옴짝달싹 못하고 집안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사람들. Așa, a venit frigiderul peste pat și n-am putut să mai ies. Și am țipat toată noaptea până a venit niște oameni și m-au salvat de acolo. Mare, moare tot. Unde-s pompieri? De ce n-ajută? Am sunat la 112, un pompier n-a venit aici. Unul n-a venit. 주민 대피를 위해 보트와 헬기가 동원됐고 구조대원들이 어르신들을 업고 빠져나옵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의 영향으로 10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루마니아에선 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고립됐습니다. 체코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에 강둑이 터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국 70여 개 지역에 최고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Připravoval se to, zabarikoval jsem s doma věci a vstup do baráku a tak zatím jsou v klidu. 다뉴브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재난지역 선포와 주민 대피가 시작됐고 폴란드와 헝가리, 독일도 홍수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트남에 이어 슈퍼태풍 야기가 덮친 미얀마. 현지 시간 13일 33명으로 보고됐던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74명으로 불어났습니다. 89명이 실종 상태로 집계됐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실종자가 100명 이상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오랜 내전과 태풍으로 인한 통신 두절로 피해 집계가 쉽지 않은 상황.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례적으로 외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녹차 수도 전남 보성에선 국가 중요 농업유산인 녹차 재배 전통을 이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출과 계통 출하, 블렌딩 등으로 녹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에 국제 유기 인증을 받은 다원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가루 녹차 6톤이 호주 수출 길에 오릅니다. K-팝, K-문화 때문에 K-푸드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도 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상차식은 굉장히 보성의 많은 농가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는 차를 한 번 수매했던 거를 3번까지 수매해서 많은 양을 올해는 수매도 했고 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기능성 녹차와 홍차, 초콜릿, 수면 안대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근의 작은 차밭에서도 찻잎을 사들여서 굴지의 음료 회사에 모두 50톤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커피와 경쟁하기 위해 녹차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명이나 고구전에 따는 어린 잎의 명차 말고도 갖가지 천연 재료와 섞어 만든 발효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차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노폐물도 많이 잘 빼줍니다. 보성인들의 삶 자체가 된 전통적 녹차 재배 양식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력표시 제1호 녹차의 재배는 국가의 중요 농업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년을 이어온 농업문화유산을 지키고 개성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차문화진흥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파리올림픽이 끝난 뒤에 국내 펜싱 무대는 올림픽 신스틸러 도경동과 박상원 천하입니다. 서로를 제외하고는 적수가 없을 정도인데 경쟁하듯이 기량이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이 끝난 지 한 달. 국내 펜싱 무대는 도경동과 박상원이 주름 잡고 있습니다. 구봉길과 오상욱이 잠시 컨디션 관리에 들어간 사이 두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휩쓸고 있는 겁니다. 진작부터 차세대 선두주자로 평가받았지만 올림픽 경험은 두 선수를 한 차원 다른 선수로 성장시켰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할 때는 한 팀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많이 쏙쏙 빼먹은 것 같아요. 큰 키를 활용한 찌르기 기술이 일품인 도경동과 민첩한 스텝으로 상대를 얼어붙게 하는 박상원은 스타일이 다른 만큼 단체전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한 살 차이로 나이도 엇비슷한 두 선수가 경쟁하듯 기량이 발전하는 것도 대표팀에겐 호재입니다. 서로를 잘 알아서 제가 이긴 거지 이제 해외 시합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저보다 상원이가 더 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경동이 형은 또 저희 스승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서 도경동 선수 만나면 어떻게 해야죠? 거기서 도경동 선수 만나면은 거기서는 이제 제가 박사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를 바라보는 대표팀 기둥 오상욱은 그저 흐뭇할 따름입니다. 믿음이 진짜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지고 있던 상황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이겨내는 것까지가 또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해야 되는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수월하게 진짜 잘 하는 것 같고. 오는 28일 김창한배 대회 결과를 합산해 다음 시즌 국가대표 명단이 확정되지만 이미 자리를 예약한 두 선수는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펜싱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펜싱 선수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뭐 세계 선수권이나 LA 올림픽까지 적어도 피해는 주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팀에. YTN 양시창입니다. 추석 연휴에 폭염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전주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저녁까지 수도권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가끔씩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대전은 25.2도, 대구는 2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전도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